나는 정말 평범하다 못해 너무나도 지루한 회사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적어도 내 부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었다. 미칠 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나에게 흥미를 느낀다니. 그 여자는 내가 세일즈맨을 하면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나와 거래를 하게 되면서부터 친해졌다. 그녀는 내 거래처에서 사무직을 맡고 있었다. 물론 나는 그녀에게 넋이 나가긴 했지만 오르지 못하는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지극히 일적으로만 그녀를 대했다. 민수씨, 오늘 저녁 약속 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어느 날, 내가 그녀의 회사로 물건들을 가져갔고 그녀가 먼저 나에게 저녁 약속이 있냐고 물어왔다. 혼자 사는 나는 집에서 TV나 보며 혼자 궁상을 떨며 저녁을 먹을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을 취소하고는 그녀와 저녁을 먹기로 했다. 민수씨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저를 그저 사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녀와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었고 그녀는 내게 마음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러다 우린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맞벌이를 하면서 남부럽지 않은 몇 년을 보냈다. 민수씨, 나 드디어 임신했어. 그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내게 전화를 걸었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던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소리를 지르며 춤까지 추었다.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날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으니까. 이날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될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다.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면서 직장을 간두었고 집에서 좋은 음악을 들으며 곧 이쁜 딸을 낳게 되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때리지만 말아줘. 찌꼬리만큼 벌어와서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내가 못 살아. 당장 나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때부터 아내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성격도 변하고 힘도 더 세졌다. 아니, 어쩌면 이게 그녀의 본래 모습인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 세일즈맨의 월급을 뻔히 알면서 계속 집에서 집안일만 하면서도 지출을 못 줄이겠다는 아내에게 난 대꾸도 못하고 묵묵히 일만 하는 일꾼이 되어야 했다. 그래, 안다. 요즘 세상에 맞고 사는 남편도 있냐고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체력이 약했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아내는 혹시 휘어잡을 남편을 구하려고 처음부터 나를 노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든다. 아내는 처음에는 말로만 폭력을 가하다가 이제는 매일 밤 나를 때린다. 힘도 어찌 곰같이 센지 등에는 시퍼런 멍이 가시질 않았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나는 결국 이혼이라는 절차를 받게 되었고 아내의 폭력 선고와 경제력을 감안해 판사는 아이는 나더러 키우라는 판결을 내려주었다. 나와 내 딸은 방 2개짜리 아파트를 하나 얻어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한 것 없이 잘 살아나갔다. 수입은 평균 이하였지만 내가 워낙 지출이 적어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내 딸을 위해서 적금을 하나 들을 정도로 열심히 저축도 할 수 있었다. 그러다 어느덧 4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어느덧 내 딸도 4살 박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내 전 부인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았다. 처음엔 내 전 부인은 우리 딸을 만날 수 있었지만 그동안은 내 전 부인은 폭력을 휘두르며 자잘한 경범죄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난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 내 딸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내 전 부인은 내 딸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고 결국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목숨 잘 간직하고 있어. 내 딸 되찾아러 꼭 온다. 그녀가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 내게 남긴 말이다. 난 그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결국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렇게 6개월 지난 뒤 TV를 보던 나는 은행에 침입했던 3인조 강도가 잡혔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또 놀랍게도 그 중에 한 명은 나의 전 부인이었던 그녀였다. 은행 강도를 잡는 과정에서 인질 4명이 죽게 되었고 그녀가 징역 25년에 처해졌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편으론 놀랐고 또 한편으론 이젠 마음 놓고 편히 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후로 그녀에 대한 소식을 듣지 않고 편안하게 3년을 보낼 수가 있었다. 아유, 걱정 마시고 집에 가서 쉬고 계세요. 그럼 그렇게 해도 될까요? 3년이 지난 어느 주말의 저녁. 오늘은 내 딸 친구 생일 잔치가 있는 날이다. 난 유치원에 다니는 내 딸을 생일 잔치하는 집에 데려다 주고는 그 집 아주머니가 내 딸을 집에 데려다 준다는 말에 일주일 동안 지친 심신을 달래려 집에 가서 쉬기로 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큰일도 없을 것 같았고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리고 예상한 예감이 들었다. 남자의 직감이라고나 할까?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곧장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곧바로 누워서 잠을 청해봤지만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1시간이나 뒤척이던 나는 잠이 좀처럼 오지 않아서 거실로 나와서는 TV를 켰다. 그런데 TV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긴급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6시간 전 감옥에 있던 여자 죄수 3명이 탈옥을 시도해 간부 2명을 죽이고는 탈출하던 도중 2명은 잡히고 1명은 탈출에 성공했으니 모두들 문단속 조심하라는 얘기였다. 탈출한 여죄수의 사진은 살기를 가득 품은 내 전 부인의 사진이 큼지막하게 보여지고 있었다. 그리고 복도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멈춰서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맙소사, 아까 급하게 집에 들어오느라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었다. 평소에도 현관문을 잘 안 잠그던 습관을 가지고 있던 나는 속으로 말을 100번도 넘게 저주했다. 복도식이었던 우리 집은 엘리베이터 쪽에서 2번째 집이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뛰어서 온다면 약 4초 정도 걸릴 거리였다. 내가 거실 소파에서 뛰어가서 문을 잠근다면 약 3초 정도 걸리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어림짐작이다.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문을 잠그면 우선
어떻게 할 수 없겠냐는 생각하에 나는 미친 듯이 뛰어가서 소리가 안 나게 문을 잠갔다. 그렇게 문을 잠그는데 약 3초가 걸렸지만 다행히도 밖에 있는 사람은 뛰지 않고 뚜벅뚜벅 소리를 내며 천천히 걸어왔다. 그리고 난 주방으로 가서는 식칼을 집어들었다. 딸깍, 딸깍.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났다. 도대체 어떻게 이사 온 집을 찾아온 건지는 알 수 없었다. 아니,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 볼 틈도 없었다. 문제는 내가 자기 딸을 뺏어갔다고 생각하며 나를 죽이러 온 전 부인이 문 밖에 있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무기를 가져왔는지도 모르고 사람을 도대체 몇 명을 주고받는지 모르겠지만 난 약골에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폭력적인 언어도 써본 적이 없는 놈이라는 것. 어쨌든 나는 이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 밖에 그녀는 우리 집 현관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다. 난 경찰서에 급히 전화해 탈옥한 탈옥수가 여기 왔다고 살려달라고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다. 경찰이 곧 출동한다고 했지만 문제는 경찰이 올 때까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소파 뒤쪽에 숨기로 했다. 그곳에 웅크리고 있으면 제일 안전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소파 뒤쪽을 살펴보려면 소파를 앞쪽으로 끌어내는 방법밖엔 없다. 소파 양쪽엔 오디오 스피커를 설치해놨기 때문이다. 나는 식칼을 들고 소파 뒤쪽에 숨어 양쪽 귀를 손으로 막았다. 문을 쿵쿵거리는 소리를 계속 듣는다면 미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2분 정도 지났을까? 귀에서 손을 떼니 더 이상 문을 쿵쿵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 대신 끼익 하는 문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숨어 있었다. 발소리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댔다. 그리고 그때 바쁘게 들리던 발소리는 내가 숨어있는 소파 앞에서 멈춰버렸다. 그리고는 자기가 어떻게 뉴스에 나오나 보려는지 TV를 켰다. 가증스러웠다. 지금 내가 찔러버릴 수도 있었지만 상대는 탈옥수였고 나는 용기가 나질 않았다. 그리고 그때였을까? 문 밖에서 내 딸이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이쪽으로 오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내 딸만은 뺏길 수 없었다. 나는 내 목숨은 어떻게 되던 지금 소파에 앉아있는 이 망할년을 죽이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소파에서 박차올라 단숨에 그녀의 목을 찔렀다. 그녀는 순식간에 바닥에 고꾸라졌다. 어? 아빠, 거기서 뭐해? 딸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순 없었다. 여기로 오지 마! 내 딸에게 소리쳤지만 내 딸과 내 딸 친구는 벌써 집 안으로 돌아온 뒤였다. 어? 엄마? 엄마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무릎을 꿇고는 참아온 울음을 터뜨렸다. 이런 모습을 내 딸에게 보이다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기구한 운명을 가졌단 말인가. 그러나 내 기구한 운명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 울면서 생각해보니 방금 한 말, 내 딸이 한 말이 아니었다? 그랬다. 나는 내 딸 친구 생일 파티가 끝나고 집까지 데려다준 내 딸 친구 엄마를 죽여버렸다. 아마도 오늘 하루 종일 파티 준비를 하느라 뉴스를 못 본 아줌마가 내 딸을 데려다 주려 오다가 주위 사람들이 탈옥수 있게 하는 것을 보고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찾다가 내가 없자 TV를 보다가 복면을 당했다. 아마도 아줌마와 같이 온 내 딸이 혹시 내가 자는 줄 알고 발로 문을 차서 깨우려다 딸에게 맡겨뒀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던 것 같다. 내 딸과 내 딸 친구는 어떤 이유로 집안에 늦게 들어오게 되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아마도 내 딸과 내 딸 친구는 복도에서 자기들 친구를 만나거나 했거나 그런 것 같다. 이제 와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일까? (4월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날, 흰색 가운의 50대 남성은 그의 앞에 앉아있는 다크서클이 볼까지 내려온 30대 남성에게 말을 건넨다. 할 수 있는 치료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게 회복에 도움될 겁니다. 병원 진료실에 나오면서 의사가 남긴 말이었다. 난 극심한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내가 어째서 이렇게 망가진 건가? 그녀가 날 떠나간 그날부터였을까? 그래, 맞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 또한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날 역시 서로 웃고 떠들며 그날의 일과를 마무리하던 중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날 입었던 정장을 입고 그날 매었던 넥타이를 매고 그날 신었던 구두를 신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녀와 함께 놀았던 벚꽃이 흐드러지는 가로수길, 우리의 스테이지가 되어주었던 그 가로수길. 난 멍하니 가로수길을 걷다가 낡은 꽃가게를 발견한다. 70대의 할아버지, 노인의 머리 위로 보이는 붉은 핏빛의 장미. 아, 그래. 내가 고백한 날에도 저 꽃을 주었지. 당시에 그녀는 뭔지 모를 표정을 하고는 내 품에 파고들었다. 사장님, 저 꽃 파시는 거 맞죠? 꽃? 아, 이거 말하는겨? 이거 생화가 아니고 좋아요. 좋아. 마치 노인은 귀찮다는 어투로 말했다. 그래도 꽃은 꽃이죠. 난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근데 이거 우리 가게 장식이라 돈 주고 팔면 마누라한테 혼나. 노인은 손살이 쳤다.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생전에 좋아하던 꽃이라서요. 제가 꼭 살아야겠습니다. 난 노인에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간절히 부탁했다. 어이구 총각. 알겠네. 알겠어. 어서 일어나. 누가 보면 어쩌려고. 노인은 황급히 날 일으켜 세워준다. 조금은 비싼 가격일지 몰라도 그녀를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해는 이미 떨어져 어두워진 거리. 가로수길을 걷고 또 걷는다.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녀와 함께했던 기억들. 한 발짝 걸음을 옮기며 떠오른다. 한 발짝. 놓고 간 물건을 찾으러 간 연습실에는 춤을 추고 있던 그녀의 첫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두 발짝. 그로부터 연습하던 그녀를 몰래 훔쳐 바라보는 나. 그러다 마침내 다가가서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건네던 모습. 세 발짝.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던 그녀와 나. 네 발짝. 다섯 발짝. 어느새 난 가로수길에 다다랐고 마침내 남은 기억도 마지막 그녀의 모습. 그날도 붉은 장미꽃을 건넸었다. 벚꽃이 내리는 여기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던 그녀의 미소. 그 미소를 보며 한박 웃음을 짓던 나. 그녀의 기억을 떠올리기 싫어도 귀엽고 비집고 틀어나와서는 나를 괴롭히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 어째서였을까?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 그곳에 과속하는 음주운전자가 지나간 것은 마치 그녀는 발레춤을 추듯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기술을 보이듯 공중에서 뒤틀렸다. 눈앞은 현실로 다시 돌아왔다. 그날과 같이 벚꽃은 흐드러지며 아름답게 휘날리고 있었다. 갑작스런 비현실적인 일이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설마 꿈이진 않을까? 볼을 꼬집어 봐도 변함없던 내 눈앞의 모습.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다. 명암으로 알아볼 수 있지만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갑작스레 이곳 가로수길 중앙으로 내 정면으로 서 있는 검은 실루엣. 그 실루엣이 점차 다가오는 것 같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다리던 연인을 찾은 듯 천천히 내게 다가오는 그녀. 내가 그녀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 그래, 저 길고 찰랑이는 머릿결, 또 마지막으로 입었던 원피스. 어찌 모를 수가 있겠는가. 그러다 어느덧 마침내 그녀는 내 바로 앞까지 다가왔고 얇디 얇은 앙상한 두 팔로 나의 머리를 감싸 안아줬다. 그와 함께 떨어지는 그녀의 눈물. 기억나? 그녀가 내게 물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내 눈앞은 깜깜해지기 시작했다. 깜깜한 내 시야 속에서
영화 필름처럼 스쳐가는 그녀와 나의 모습들. 무슨 일이었을까? 그날의 난 그녀와 싸우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그녀였지만 화를 내버리고는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버리는 내 모습. 그녀는 내게서 떨어지며 손짓한다. 한 발짝 나아간다. 갑자기 두통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또다시 나타나는 모습. 그날은 또 무슨 일이었을까? 나는 그녀를 때리고 있었다. 무릎을 꿇고 코피를 흘리며 내게 빌고 있는 그녀. 그럼에도 내 손찌검은 멈추지 않았다. 그럴 리가. 아니야. 이건. 그녀는 내게 보였던 아름다운 미소를 그리며 또 손짓한다. 충격으로 얼어붙은 표정과 함께 한 발짝 나아간다. 이번엔 소리까지 들려온다. 그녀가 바람을 피웠다며 의심하고 윽박지르는 내 모습. 그녀는 울며 해명하고 모든 증거를 내게 보인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구석으로 몰고는 공포에 덜덜 떨고 있는 어린아이로 만들기 시작했다. 날 유혹하듯 마치 장난이라도 치는 듯 내 주위를 한 바퀴 빙글 돌며 날 보채는 그녀. 오빠, 나 바람핀 거 절대 아니야. 정말이야. 제발 믿어줘. 눈앞에 나타난 나와 추악스러운 그녀의 모습. 이번에 나타난 장면은 그녀와 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난 그녀에게 차가운 눈빛을 하며 붉은 핏빛에 장미 꽃다발을 건넨다. 웃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열하고 눈물을 쏟고 필사적으로 내게 매달렸다. 난 왜 그랬던 것일까? 그녀에게 질린 것이었을까? 그녀에게 폭언을 퍼붓고 밀쳐낸다. 나는 내 기억의 필름 속 나를 향해 애원한다. 기억 속의 나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것 같았다. 품속에 파고드는 그녀를 거세게 온 힘을 다해 밀쳐버렸다. 밀려나가는 그녀. 밀려나가는 그녀가 다다른 곳은 가로수 길 끝에 사거리. 빠르게 다가오는 헤드라이트. 그리고 그녀가 공중에서 춤을 추며 눈물인지 피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을 흘리며 슬픈 춤을 추었다. 깜깜했던 시야가 어느새 내 앞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날 따라오라며 손짓하던 그녀의 실루엣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저 그곳에 있던 건 사거리에 홀로 서 있는 바보 같은 나의 모습. 그리고 빠르게 다가오는 마치 데자뷰 같은 나를 집어삼키려는 단자의 불빛. 이 상황은 우연일까? 나 역시 그녀를 따라가는. 미안해. 내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그는 춤을 추는 소년의 모습처럼 공중으로 튀어오른다. 그리고 바닥을 구른다. 이미 사진은 엉뚱한 방향으로 꺾여 있다. 차가 다가오는 바람에 흐드러지게 휘날리던 벚꽃잎은 그의 몸과 붉은 장미가 물들인 듯한 액체 웅덩이 그 위로 내려앉는다. 그녀에게 보였던 내 모습들은 의처증이라고 해야 할까? 순수한 그녀를 매도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끝내 죽음에 이르게 했던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만 했던 추악하고 더러운 내 모습. 내가 심판의 벌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희미해지는 시야 속으로 그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마지막 그녀가 내게 말한다. 이제 용서할게. 악마처럼 기괴하게 웃는 그녀를 뒤로하며 난 서서히 눈을 감는다.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3년차 남자 간호사입니다. 사실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입원실을 갖춘 정도만 되어도 그 병원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괴담입니다. 지금의 저는 저희 병원에서 떠도는 비극적인 사건, 그 괴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아이를 만난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하루 종일 이리저리 병실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을 구경하다 결국 엄마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이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마 입원한다는 개념도 잘 모를 것 같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마 6살쯤?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은 아이의 존재를 모두가 알고 있었고 그중 청일점이었던 저는 그 아이와 더욱더 친했습니다. 아이가 돌아다니다 저를 만나면 전 아이에게 달달한 음료수나 먹을 것들을 주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이 결국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언젠가부터인지 병실을 돌아다니는 걸 그만두고는 병원의 한가운데서 그저 멀뚱멀뚱 서서는 지나가는 환자들을 구경만 했습니다. 아이의 갑작스런 변화에 병원에 일하던 간호사들은 모두들 제게 이유를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려운 것도 없죠. 전 아이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아, 돌아다니면서 병실 구경하는 거 요즘은 왜 안 해? 다 확인했으니까. 어? 아이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제게 대답했습니다. 또 아이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환자들을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저 남자야. 아이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 남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는 이번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서 저와 시선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지나 칠흑 같은 어둠이 절정에 다다를 새벽 2시경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살짝 졸고 있었던 저는 깜짝 놀라 잠에 깨서 호출된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설마 했는데 아이가 가리킨 그 환자가 숨을 가빠했던 장면이 제 눈앞에 닥쳤습니다. 호흡장애를 일으킨 환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의사 선생님을 찾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했습니다. 저는 사망 원인을 찾기보다는 아이가 말한 그 기억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아이는 로비 중앙에서 다시 서 있었습니다. 전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신아, 어제 인공호흡기 하고 있던 아저씨 말이야. 저기, 강신아? 역시나 아이는 저와 시선을 마주하지 않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 할머니야. 아이는 병실에 누워있는 말기 간암 환자를 가리켰습니다. 아이가 했던 말이 저를 얽매이게 하였고 저는 그 환자를 주의 깊이 살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환자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고 당직 근무를 서던 저는 평소와는 다르게 전혀 잠도 오지 않았고 호출 벨만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가 지나자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아이가 가리킨 그 병실에 그 환자 자리였던 걸 보자마자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환자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호출벨이 울린 건 환자의 심장박동이 멈춰서 울린 거였습니다. 아이에 관한 소문은 병원 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희 병원으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아이를 잡기 위해서 말이죠. 물론 그 아이와 함께 부모님도 연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CCTV 확인 결과 아이는 한밤중 환자의 병실에 찾아가서는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빼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있었던 비극적인 살인사건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친한 친구 3명이 죽었다. 한 명은 가족과 등산을 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추락사했고, 또 한 명은 아파트 계단에 굴러 머리를 부딪히고는 그만. 그리고 어제 석준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어떻게 해도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이었다. 이번 장례식장 역시 통곡의 도가니였다. 한 달 동안 3번째 오는 장례식장이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람들의 통곡 소리를 듣고 있으니 머리가 지끈거려왔다. 난 잠시 바람을 쐬려 밖으로 나왔다. 어두운 밤 하늘에 비가 한바탕 퍼붓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서 구름 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성훈이가 옆자리에 앉았다. 성훈이는 이제 마지막 남은 친구였다. 함께 몰려다니던 나머지 셋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성훈이가 말을 꺼냈다. 야, 이게 말이 돼? 한 달 동안 3명이 죽었어. 그러게. 뭔 일이야 도대체? 착잡한 심장이었다. 어떻게 해야 한 달간 친구 3명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 수도 없이 고민을 해봤다. 하지만 친구들이 죽은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그저 재수없게 사고를 당해서 죽은 것이고 시기가 비슷할 뿐이었다. 결론은 하나였다. 참으로 기막힌 우연의 일치. 내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자 성훈이가 입을 열었다. 야, 이러다가 우리 둘도 죽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죽어? 맨날 5명이서 같이 붙어 다녔잖아. 다음 차례는 너랑 날지도 몰라. 헛웃음이 나오는 소리였지만 성훈이의 표정은 진지했다. 성훈이가 다시 말을 꺼냈다. 혹시 그 일 때문이 아닐까? 무슨 일? 우리 예전에 5명이서 지하 주차장에서 불장난했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난 고개를 저으면서 그날 일을 떠올렸다. 우린 지하 주차장을 지나다가 휴지 조각 몇 개와 박스 1개를 라이터로 태웠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나와 친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 미친 듯이 도망갔었다. 우린 지하 주차장 밖으로 빠져나와서는 근처 놀이터까지 도착하고 나서야 뛰던 걸음을 멈추었다. 우리 5명의 의견들은 하나같이 모두 엇갈렸다. 누구는 불길이 치솟는 걸 봤다 하고 또 누구는 굉음만 들렸다고 말했다. 난 불길을 본 쪽에 속해 있었다. 펑 하는 소리에 정신이 없긴 했지만 분명 뭔가가 터져서 폭발했다. 일단 우리 5명은 이 사건을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 뒤로 며칠간 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지만 참을 수 없었다. 범인은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는 속담처럼 우리 5명은 그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놀랄 정도로 멀쩡한 상태였다. 우린 경비원 아저씨에게 여기서 무슨 사건 같은 것 없었냐고 여쭤보니까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뉴스나 신문을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지하 주차장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펑 하는 소리와 불길을 본 건 미스테리였지만 우린 그 사건을 잊어버리기로 했다. 여전히 밤하늘의 비는 아직 한바탕 퍼붓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성훈이에게 말했다. 불장난이랑 애들이 죽은 게 무슨 상관이야. 야, 그리고 그때 아무 일도 없었잖아. 그렇긴 한데 우리 5명이서 잘못한 건 그거 하나니까. 그래서 고작 불장난 때문에 벌이라도 받는다는 거야? 응. 성훈이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듯 보였다. 이 녀석과 대화를 더 나누면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았다. 난 들고 있던 우산을 펼쳤다. 나 먼저 간다. 야, 애들이 죽은 건 그냥 사고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집으로 향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먼 곳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나 혼자였다. 침대에 누워서 게임하고 있던 중 스마트폰 진동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성훈이었다.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자 성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나 너희 집 가도 되냐? 왜? 할 말 있어서. 아까처럼 이상한 소리 할 거면 오지 마. 알았어. 안 할게. 치킨 사갈 테니까 밥 먹지 마. 나는 알겠다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게임에 집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득 시계를 보니 저녁 9시였다. 3시간이 지났지만 깜깜무소식이다. 그러다 답답한 마음에 성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었지만 전화기의 전원이 꺼져 있었다. 치킨 사온다길래 기다렸구만. 왜 안 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밥이나 먹을 걸 그랬나 보다. 밥솥을 열어봤지만 밥은 하나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 가서 간단한 먹거리를 사와야만 했다. 여전히 비는 쏟아지고 있었고 비바람 역시 한층 거칠어진 상태였다.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세차게 불어오는 비바람에 의미가 없었다. 난 비바람을 맞아가며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둔탁한 충격이 느껴졌다. 그 충격으로 땅바닥에 고꾸라져서는 흙탕물의 바닥을 굴러야만 했다. 팔과 다리에서 저릿한 느낌이 들었다.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때 웬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학생, 뭐 하는 거야? 위험하게 아이랑 부딪히면 어떡해? 고개를 들어보자 어떤 꼬마 녀석이 내 옆에서 울고 있었다. 그나저나 저 아줌마는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갑자기 등 뒤에서 몸통 박치게 하는 걸 어떻게 피해?
난 황당한 마음에 뭐라고 한마디 할까 했었지만 그 아줌마는 씩씩거리더니 아이의 손을 잡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난 욕설을 내뱉으며 흙을 털어내고 일어섰다. 내가 쓰고 있던 우산은 내가 넘어짐과 동시에 거친 비바람에 건물의 틈으로 날아간 지 오래였다. 난 우산을 찾고자 발걸음을 옮겼다. 건물의 틈에는 보일러 전기가 뿜어져 나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만약 틈이라도 넓지 않았다면 미련 없이 우산을 버렸을 것이다. 난 두리번거리며 우산을 찾고 있을 때 어디선가 퍽퍽 하는 소리가 들렸다. 보일러 소리인가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는데 내 눈이 커다래졌다. 한 남성이 벽돌로 무언가를 내려치고 있었다. 저게 뭐 하는 거지? 의문을 가진 순간 보일러의 전기가 거쳤다. 남성이 벽돌로 치고 있는 것은 사람이었다. 주변에 온통 피투성이었고 빨갛게 물들어 있는 칼도 함께였다. 심장이 미친 듯 펌프질을 하기 시작했다. 나도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눈앞은 하얘졌다. 난 숨을 죽이고는 천천히 뒷걸음질로 건물의 틈에서 빠져나왔다. 다행히 그 남성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난 정신없이 집까지 달려왔다. 흠뻑 젖은 옷을 아무데나 벗어 던지고는 침대에 누웠다. 방금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보았다. 조그만 범죄도 목격한 적이 없었는데 살인이라. 손이 덜덜 떨렸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까 망설여졌다.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혹여나 보복이라도 당할까 무서웠다. 난 결국 뜬 눈으로 긴 밤을 지새웠다. 먹은 것도 없고 잠을 못 잤음에도 정신은 아주 말짱했다. 난 화장실에 가려 침대에서 일어선 순간 스마트폰이 울려댄다. 화면을 보니 성훈이 어머니였다. 재훈아, 성훈이가 어제 저녁에 나가서 안 돌아왔거든? 혹시 같이 있니? 아니요. 성훈이 어제 집에 안 들어갔나요? 연락도 안 되네. 성훈이 만나면 전화 좀 해줄래? 난 그러겠다고 말씀드린 뒤 전화를 끊었다. 다시금 어제의 일을 신고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갑자기 등줄기에서 서늘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설마 건물 틈에서 살인을 당한 사람이 성훈이가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 쉽게 떨쳐낼 수 없었다. 실제로 어제 성훈이는 우리 집에 온다고 했다가 연락이 끊겼으니까. 성훈이가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도 자꾸만 떠올랐다. 다른 애들처럼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머리가 혼란스럽다. 친구가 살인을 당했을지도 모르는데 도저히 멍하게 있을 순 없었다. 난 경찰에 전화해서 건물 틈에서 보았던 일을 설명했다. 또 친구가 사라졌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그러다 30분 정도 뒤 경찰관 2명이 집으로 찾아왔다. 박호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경찰관이 내게 말했다. 말하신 곳을 조사해봤는데 특별한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본 게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어둡고 보일러 연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했지만 확실해요. 그래요? 금방 CCTV 돌려보면 뭔가가 나오겠죠. 그는 내게 명함 한 장을 건네줬다. 범인의 인상착의가 떠오르시면 연락주세요. 네. 아, 참. 그리고 친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단순 가출일 겁니다. 성원이는 가출할 애가 아니에요. 고등학생 3학년이라고 했죠. 스트레스가 많아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돌아갔다. 찝찝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녀석이 가출 같은 걸 할 리가 없었다. 그럴 이유도 없었다. 대학을 포기한 애라서 스트레스 또한 받지 않았다. 최근 친구가 셋이나 죽어서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가출?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내 말은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다. 아버지, 학교 담임 선생님, 경찰, 심지어 성훈이 어머니까지도 성훈이는 가출이라고 생각하셨다. 어제부터 먹은 게 없다 보니 쓰러질 것 같아 마트로 향했다. 쇼핑백 2개가 꽉 찰 정도로 식재료를 가득 담았다. 한동안은 집에서 틀어박혀 있을 생각이다. 내게는 성훈이가 살인당해서 죽었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 이제는 밖을 돌아다니기가 무서워졌다. 정말 성훈이의 말과 같이 5명 모두가 죽을 것만 같았다.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 얼마 전에 봤던 경찰관에게 전화가 왔다. 그 장소 주변으로 CCTV에 찍힌 게 전혀 없습니다. 정말 살인을 목격한 게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당시에 비가 많이 오고 날이 어두워서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좀 조사해보니까 한 달 동안 친구들이 많이 사망하긴 했던데 잘못 본 게 아닙니까? 뒷골이 아팠다. 아니요. 확실해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그래요? 부모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난 곧바로 아버지의 번호를 알려주었고 경찰은 이내 전화를 끊었다. 그러다 5분 정도가 지났을까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는 최근 친구들이 죽은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잘못 봤던 것이라 말했다. 또 며칠간 학교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푹 쉬란다. 내 말은 아무도 안 믿어준다. 이럴 때 친구들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내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서 밥을 먹고 침대에 엎어져서는 생각에 잠겼다.
우리 5명은 차례대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차례일지도 몰랐다. 성훈이가 불장난 때문이 아니냐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특이할 건 없었다. 불장난을 했던 지하 주차장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조금 찝찝한 건 굉음이 들리자마자 도망쳐서 치솟았던 불꽃의 정체를 모르겠다는 것, 그거 하나였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아버지의 전화였다. 아버지는 내일 집으로 오신다고 했다. 아까 전화로 말은 그렇게 하셨어도 걱정이 되신 듯하다.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을 보자 그 경찰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께 연락받고 왔습니다. 내일까지 같이 있어달라고 하셔서요. 문을 열자 그가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편하게 계시면 돼요. 난 경찰관을 소파로 안내하자 그는 TV를 보았고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 자정 무렵이 되었다. 난 지루한 마음에 인터넷 기사를 보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내게 다가왔다. 친구들이 최근에 많이 사망하시잖아요. 조금 이상했어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볼래요? 어려울 건 없었다. 친구들이 각종 사고로 죽은 것을 모두 말해줬다. 건물 틈에서 죽었던 사람이 성훈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성훈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다. 정말 특이하긴 하네요. 한 명은 절벽에서 떨어지고, 한 명은 계단에서 구르고, 한 명은 교통사고라. 게다가 성훈이 그 친구는 칼에 맞아 죽었다고요? 네, 맞아요. 근데 성훈이는 칼이 아니라 벽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군요. 단순히 우연치고는 정말 이상하네요. 그는 어두운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소파에 돌아가서 앉았다. 난 다시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위화감이 느껴졌다. 그 경찰관은 왜 성훈이가 칼에 맞아 죽었다고 한 거지? 나는 벽돌로 머리가 터졌다고 설명했는데. 문득 건물 틈에 들어갔을 때 칼 한 자루를 본 게 떠올랐다. 살인마가 벽돌로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어서 완전히 까먹고 있었다. 그 경찰관은 칼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경찰은 건물 틈에서 발견된 흔적이 없다 했고 CCTV에도 찍힌 게 없다고 말했다. 그가 칼에 대해서 안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빠에게 문자가 왔다. 재훈아, 내일 아침쯤에 집에 도착할 것 같아. 혹시나 싶어서 아빠에게 메시지를 보내봤다. 경찰한테 우리 집 와달라고 했어? 그런 적 없는데. 등골이 오싹했다. 그럼 저 경찰은 도대체 왜 온 걸까? 방문 사이로 경찰관을 쳐다봤다. 그는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다.
도통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만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때 그가 화장실로 향하자 나는 급히 방을 뛰쳐나와서는 현관 앞까지 달려갔다. 헌데 어찌된 일인지 문이 열리지가 않았다. 손잡이는 계속 헛돌았다. 그리고 곧 내 등 뒤에서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눈치챘네? 그의 주머니에서 길고 날카로운 칼이 뽑아져 나왔다. 왜 이러세요? 경찰관은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너희가 했던 불장난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불장난? 설마 지하 주차장에서 했던 걸 말하는 걸까? 지하 주차장에서는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네. 와, 그렇겠지. 내가 전부 흔적을 지웠으니까. 왜? 직접 복수하려고.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안 나왔다. 그런 것이었다니. 그제서야 굉은과 불길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일이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는 내 코앞까지 다가왔다. 니들이 도망치지만 않았다면 내 딸은 질식사로 죽지 않았을 거야. 나는 불길을 보고 도망간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것 같다.